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삼가아민, 그죠? 모노아민과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달 물질과 뇌의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되게 할 항우울제, 그죠? 항우울제 하면 이제 그 첫 이미지가 내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정신과 환자라고 미쳤다고 낙인 찍히고 그 좋은 글씨가 늘 따라다니고 그것이 나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덮을 것이고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통념상의 지금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30대는 쉽게 와요. 20, 30대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저 우울한 것 같아요. 우울증 주세요. 안 가면 제가 우울증 맞습니까? 맞으면 치료해야 되고 아니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을까요? 조언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한 30대 정도까지는 그러한 것이 많아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좀 더 오시는 것 같고 50대 이후 되니까 50대 이후 분들은 너무 정상이 힘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몸이 따르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기에는 저는 지금으로부터 치료하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정신력의 문제에 포함을 해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가 정신력인 사항보다는 그 나이 성장하면서 성격이 어떤 부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내가 얼마만큼의 전략을 갖고 있고 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전략이 부족했다면은 그 전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울증 약입니다. 우울증 약을 이번에 제가 우울증 약이라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울증 약을 얼마나 쓰느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빅데이터 사항에서 2019, 2015년에 내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이 OECD 국가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나라들 평균적으로 얼마나 먹나.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아이슬란드는 130명이 항우울제를 먹어요. 오스트리아는 104명이 먹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킹덤, 스웨덴, 캐나다 쭉쭉쭉쭉쭉 날아갈까 사우스 코리아 20명. 그죠? 아직은 적습니다. 적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 의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가로막이 많다고 생각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정말 병은 치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치료는 병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는 것이 내가 보다 더 삶의 질을 60% 이하로 떨어진 삶을 90% 이상으로 올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내가 해나가고 싶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를 않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 자체가 뭔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정신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선조들이든지 그래도 각자가 믿는 그 선각자들은 다르시겠지만 그 선각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가 방향은 다르지만 그 선각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떤 부분을 참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해 온 상황이지만 지금은 세대도 많이 달라졌고 그 세대에서 달라진 세대에서 예전의 방식이 옳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맞는 올바른 방식을 새롭게 전략을 내세워 줘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을 내세워 줘야 되는 사람은 이 기존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예전을 겪어왔고 뭔가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씩 한마디씩 얘기를 하던 그런 상황을 좀 더 이제 그 후세를 위해서 안 그러면 나의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최선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항우울제의 반응은 어느 정도이냐? 예전의 사항은 항우울제를 쓰면 50% 정도 리스판스가 있으면 효과가 있으면 그 정도면 됐어. 기본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오면 금상첨화 좀 더 나아져서 나는 정말 잘 치료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SSRI가 나오지 않은 TCA 사이클로만 치료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SSRI가. 그걸 탁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이런 상황, 이게 효과 있겠어? 하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두세 알 먹는 상황을 갖다가 프로작을 갖다가 한 알만 먹여도, 이 상황이 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뭔가 사회성이 생기게 되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게 되고, 뭔가 TCA로서 했던 이제 졸리움인가 살찌는 거와 변비와 이런 상황들을 해소도 시켜주고 굉장히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한 90년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왔을 때 우리가 프로작 이 상황으로서 모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우울증은 많은 개선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것이 지금까지 SSRI의 개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위해서 이제 이게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 상황을 빨리 빨리라 하는 것은 한 3개월 내에 100%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이 상황이 관해를 일으키고 리커버리가 돼서 쭉 재발을 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 그 기간은 각자가 다릅니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울증에 빠진 상황에서 우울증에서 이 항우울제를 시도를 하고 올라가면서 중도에 탈락하면서 재발하든지 올라갔다가 재발하든지 유지 상황으로 가다가 재발하든지 이런 재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재발을 경험하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약제가 그렇게 다시 잘 듣는 확률은 그래도 있지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약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대략 우리의 경과 과정을 보면 처음 우울증이 되었을 때 약을 써서 레미션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증상 좋아졌네 라고 할 때는 한 33% 대략 3분의 1 정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안 됐던 환자를 또 치료하니까 20%, 또 안 돼서 3차 약을 쓰니까 6에서 7%, 네 번째 하니까 6에서 7%, 어떻게든 치료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보니까 한 67%, 한 3분의 2 정도가 우울증을 개선을 시키더라. 그리고 지금 전체 다른 논문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항우울제에 의해서 약 50% 정도의 완치율, 치유율을 갖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그러면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 그 치료가 50%의 사항을 갖는다면 충분히 항우울제의 영향만큼 치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판정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런 사항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우울증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우리나라도 다양하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수천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고 거기는 예술 치료도 있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 많고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내 내면의 세계를 갖다가 힐링하기 위한 뭔가 교정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항에서 자 레미션이 되는 퍼센트 33% 외에 나머지 사항은 어떠한 증상을 갖고 있느냐, 약간은 우울한 기분이 덜 나았고 자살에 대한 사고를 하고 뭔가 생각 정리가 안 되고 멍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증상으로서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사람은 수면장애, 그냥 피로함, 통증, 그냥 집중력이 안 돼. 아, 흥미가 없어.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냥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갖다가 누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단지 저 사람의 취향이고 저 사람이 하기 싫은 모양이다, 이렇게 맞춰갈 사항밖에 없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상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잔존 증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잔존 증상이 이어지면 분명히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갖다가 하는데, 자, 우리가 단가암인을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아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 수용체가, 그죠? 수용체가 그 단가민이 많아지면 수용체가 업레귤레이션 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잘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조금씩 수용체를 정상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향 조절을 갖다가 하고 그 상황으로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농도가 됐을 때 이제 리셉터가, 수용체가 그러면 내가 좀 줄여가야 되겠네 라고 이제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클리니컬 자각증상은 이 상황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는 좀 좋아질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호전, 그죠? 어떤 이제 완치,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과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제력은 키우셔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참고 기다리는 속에서 뭔가 결정이 나는 것이지, 조금만 성급하게 하면 성급한 만큼에 대해서 후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상의하고 어떤 일을 돌아서 가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한 번쯤 생각을 더하고, 이러한 면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 항우울제 작용입니다. 항우울제 작용 상황에서 항우울제 작용에서 뉴로트란스미터 리셉터 하이포세시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안티디프레센트가 수용체가 엄청 많아졌어요.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적게 나오는데 이걸 차단을 해야 되겠죠? 차단을 하고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용체가 많이 나오는데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수용체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운 레귤레이션이에요. 이 다운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우울증 증상이 호전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진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자, 안티디프레센트 항우울제를 줬을 때 모노아민 하이포세시스에서 자, 모노아민이 개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이 브레인, 셀 멤브레인의 리셉터와 반응을 하고 그 리셉터에서 반응을 하면
어떤 멤브레인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이클릭 AMP가 생기게 되고 그 사이클릭 AMP가 캐시케이드를 통해서 많은 세컨더리 서드 그 2차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2차 신경 전달자죠.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중에서 DNA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DNA가 들어가서 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유전자 변형이 아니고 유전자 발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 발현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BDNF가 나오고 다른 물질 우리한테 필요한 효소를 만든다든지 수송체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면 이 단가아민들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작용을 하면 건강한 단가아민 신경세포 시냅스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항우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적죠. 이거는 이제 골라내서 이제 세계에서 10가지 많이 쓰는 항우울제를 갖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못 참죠. 우리는 항우울제를 이 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우울제는 TCA도 들어가게 되고 SSRI에도 들어가게 되고 SSRI 외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